건축은 기승전 철콘이다. 그렇죠. 시골에다가 평당 1,500만 원짜리를 그걸 시골에다 그렇게 쳐 발라야 되겠어? 그래서 요즘 트렌드는 1가구 1주택 개념에서 약간 2주택 개념? 이게 혈액형으로 왜 적는 거예요? 혹시 사고 나면은 수혈 문제. 저는 O형이라서 다 수혈이 됩니다. 저 일단은 신발도 좀 안전화로 좀 바꿨어요. 등산하긴 하지만. 강재웅 건축사님은 이런 모듈러 공장 와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처음입니다. 아, 네. 엄청 기대되실 텐데. 지금 부푼 기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 제가 그 연화건축 그 설계도면을 보지는 못했는데 예, 일단은 철근 콘크리트 기초가 있고요. 예, 예. 그게 지반이 안 좋으면은 또 별도로 저희 개발하신 그 예, 지지 예, 공법을 예. 사용을 하고 예, 예. 그 위에 요 베이스 플레이트를 얹고 요 이동식 주택을 놓는 거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 네. 요 지금 보신 각관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요거는 섭의 위치 높이 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상남도 쪽에 이쪽에는 비가 왔을 때 네, 장마철에 비가 튀는 높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예를 들어서 보통 일반적으로 비가 왔다. 네, 그러면 한 40에서 50cm 정도 튀어요. 네. 그러면 그게 물안개 형성되는 공간이거든요. 네. 근데 그 공간에 팁을 놓으면 항상 거기는 습이 찰 거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방수를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하는데 그러지 않고 요 똑같은 보이는 구조체가 현장에 한 부가 더 설치가 돼요. 네네네. 그거는 그 습의 위치만큼 그러면 그대로 있고 기초는 집안 레벨에 맞추고 네. 이거를 위로 습 때문에 올리는 그렇죠. 형식이네요. 그럼 제가 궁금해한 부분은 철근 콘크리트를 올려도 되는데 철근 콘크리트는 별도로 있고 얘를 또 놓은 그 이유가 궁금해요. 그거는 시공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시공 정확성이요? 예.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정확하게 2mm 오차 내에 하는데 네네. 철근 콘크리트는 아무리 평탄을 잡아도 수평을 그만큼 제대로 맞출 수 못 없게 수가 되니까. 없었어. 네네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올리는 거는 그 네네네네. 설계대로 올리고 네. 다시 올리는 거는 시공의 정확성. 네네. 잘 알겠습니다. 현장에서 목조주택 하는 데서 정말 정밀하게 맞춰도 5mm 이하로 맞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일반적으로 10mm에서 30mm 정도까지는. 철근 콘크리트는 수평 맞추는 건 진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평을 여러 번 실패를 공개했는 이유가 뭐 여러 방법 해봤을 거 아니에요. 이래도 해보고 레이저도 사보고 근데 집을 딱 안 추면 너무 안 맞다는 거야. 근데 이 집은 그는 필요가 2mm 오차니까. 네네네네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베이스는 이렇게 해서 여 위에 구조와 단열재가 올라가요. 네네. 건축사님 보시기에 네. 이동식 주택 이러면은 베이스를 H빔으로 하시는 업체들이 꽤 있잖아요. 그거는 제 느낌에는 구조 계산까지 가지 않고 그냥 튼튼하게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 많은 거지 실제로 저는 구조 계산을 해서 각 파이프로만 나와줄 수 있다면 훨씬 경제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리고 이동주택은 이걸로 떠야 되는데 이걸로 해서 구조 계산해서 하중을 받칠 수만 있다면 그건 구조 계산해서 나와야 되겠죠? H빔이나 각파이프나 상관이 없다. 네. 예. 네. 지금 작업 현장 중에 잠깐 수도를 해서 많이 어지럽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세요. 간판이. 깔끔한데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제 첫 느낌이 와 실리콘이 엄청 덕지덕지 되어 있습니다. 예. 그거는 네네. 처음에는 이렇게 시공을 안 했어요. 네네. 그 낙하 시험 2번 정도 했죠. 낙하 시험을 네, 근데 떨어뜨려 처음에는 실리콘 없을 때 한번 네. 해보고 그거는 네. 뭐 방송에 한 건 아니고 그 다음에 실리콘 했을 때 네. 근데 놀란 게 10m에서 3톤의 무게 넣어주면 1톤 차가 시속 160km로 갔을 때와의 그 강도거든요. 근데 그게 왜 그랬느냐? 우리나라에 가장 큰 태풍이 왔을 때 1톤이 150km로 왔을 때 부딪혔던 강도라고 해요. 10m에서 몇 톤을 넣으면 그 정도 나온다 해서 역으로 모두 할 방법이 없으니까. 근데 놀라운 점은 실리콘 한 거와 안 한 차이가 너무나 확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리콘 했을 때는 구조체를 견디는 힘이나 접착력이 뛰어난 거예요. 이 실리콘이 어떤 실리콘이죠? 여기 이제 외부 전용 실란트인데 네. 여기 이제 요 이야기 한번 하겠습니다. 우레탄 계열인가요? 예, 그거는 수직인데 실리콘에 우레탄, 비초산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 시중에서는 600원짜리 실리콘을 대량으로 씁니다.
근데 그러지 말고 한 4, 5천 원, 3, 4천 원 넘어가는 우리는 좀 대량이니까 저렴하겠죠. 네. 차이가 엄청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장에서 쓰는 실리콘 초상계는 바깥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것도 제가 외부 전용 실란트인데 가격이 4배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근데 이걸 하는 이유가 이 실리콘에 대해서 믿음이 가니까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같은 실리콘을 바른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아까 우리 건축사님 말씀했던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목적으로 네네. 실리콘을 뭐 바이오 실리콘 뭐 찾으신 분도 있고 있는데 이게 이제 적합한 외부용 전용 판넬 실리콘이라고 명시된 거. 온도에도 좀 강해야 그렇죠, 되고 그렇죠, 그렇죠. 수축 팽창에도 네. 좀 강해야 되고. 일반 실리콘하고 하는 그 실리콘 회사 말로는 정확하지 않지 7년 정도 차이가 난대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조금 설명을 해드리면 피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진동에서 풀릴 것 같아서 모든 그러신 것 피스는 같아요. 네. 하고 이제 보통 건축에 여기 이제 열교 없애기 위해서 못 갖게 하고 네. 그 다음에 하나가 저희가 좀 신경 쓴 게 창호입니다. 하부와 창호는 육중 마감을 해요. 육중 마감이라는 건 중앙에 실란트 고무가 들어가고 폼 들어가고 마감 실리콘하고 근데 색깔을 이렇게 하면 다 하고 다시 바르고 여기 커버제 이렇게 하면 완전하게 구조체는 구성되지 않겠나. 네, 아까 봤던 요 판 예. 베이스가 있고 회사 내규는 전체 길이가 8m를 넘어가면 이쪽에 보시면 이렇게 투 베이스, 원 베이스와 투 베이스가 나뉩니다. 8m가 넘어가면 투베이스로 가고요. 예, 네. 그거는 이제 우리가 이동식 주택이니까 네네. 차를 싣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네네. 진동에서 8m 넘어가니까 영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8m 넘어가는 모든 집은 저렇게 투베이스 베개 백가리를 2개를. 저도 이동식 주택이 가장 걱정되는 게 이동할 때의 그렇죠. 진동이었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네. 그 화물차가 적재하면 7m거든요. 근데 펼면 8m. 그래서 요 기준에 의해서 이건 뭐 구조 계산과 상관없이 네. 그 였는 겁니다. 네네. 아니 한번 오십시오. 잠깐만요. 건축사님 보시기에 네. 저는 창호 시공을 6중까지 이렇게 단도리를 하신다고 저 여태까지 현장에서 그런 현장 못 봤습니다. 네. 어떠세요 보시기에 여기? 어떤 건물이나 개구부 주변이 가장 문제예요. 열교 현상이라든지 뭐 약간 누수라든지 개구부 주변이 가장 문제인데 지금 저도 현장 지금 20년 정도 다니면서 이렇게 6중으로 하시는 데는 처음 봤습니다. 모든 기둥에는 가세라죠, 현치라죠. 저희 보면 네네네네. 작은 게 모든 기둥인데 벽과 벽 만나는 소리는 50이 이제 두 가지가 결합돼야 되잖아요. 네네네. 횡가세가 이렇게 크게 모든 건물에는 가세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그 대표님이 말씀하신 강화 경량 네, 철골 그래서 콘크리트의 핵심이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용접 방식하고 네. 아무리 작은 개부도 판넬 위에는 얹지 마라. 음, 왜 그러냐면 창호를 판넬 위에 올리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렇게 하초들 많이들.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거는 구조적으로 문제가 아니고 세월이 가면 판넬이 내려앉아요. 그래서 10년 정도 지나고 보면 그 사이 아무리 판넬이 해도 사이가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창문은 열고 닫고가 엄청 많이 하는 네네. 거잖아요. 진동이 많으니까.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거 창호가 아무리 있다가 요 위에 창호를 얹히게 하는 게 철칙이에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조건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못 모르고 여기 이제 저희가 빠찌를 다 되었었어요. 네네. 그거는 한 13년 전에. 이거 이제 플레이트라고 요 각간 사이에 이제 철판 하나 되는 겁니다. 얇은 1.5T짜리나 그래서 하는데 근데 또 하나 알았는 거는 주 기둥은 저렇게 용접을 하는 게 맞는데 이 기둥에는 올 용접을 하면 안 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한국은 춥고 덥고가 있잖아요. 아무리 두꺼운 새도 찢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게 공기구멍이 있어줘야 안 찢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숨 쉬라고 이렇게 이쪽에는 쉬고 안 하고 용접. 오히려 올용접하면은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군요. 그러면 그 기둥과 기둥은 괜찮고 벽체 구조에서는 그게 찢어질 수 있다는 거. 없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이게 만약에 벽이 없다고 쳤을 때 네. 우리가 창고를 짓는다든가 건물을 짓고 냉기를 바깥에 되었다가 어느 날 아주 추웠다가 낮에 따뜻한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열평창 계수와 이 열평창 계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가 견디다가 제일 약한 분 용접기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경험으로 해보니까. 네, 그래서 네. 알게 된 게 철의 열평창 계수가 아무리 같은 쇠라도 틀리다. 그래서 그게
적용된 게 철로에 보면 왜 늘어났다 줄어들잖아요. 근데 이쯤 그런 게 필요 없이 요 부분만 용접 안 하면 네. 두 면만 하고. 그럼 두 면은 안 하고 바깥의 면이랑 여기 두 면은 그쵸. 용접을 하고 그렇죠. 저 기둥 같은 경우는 4면을 하고. 기둥은 4면을 하고요. 예. 기둥은 주기둥이니까. 지금 다른 건물하고 이제 차이점이 이런 구조틀 지금 양쪽에 다 지금 코킹이 들어가 있어요. 다 만나는 부위가 다 코킹이 들어가 있어요. 이제 그리고 보통 용접을 할 때 자재와 자재를 일일이 다 용접하기가 힘들어서 거시 플레이트라고 철판을 대서 거시 플레이트. 철판을 대서 이 철판에다가 그냥 대고 용접하는 수준인데 그걸 안 하고 다 일일이 개별 용접을 하셨는데 보통 점 용접을 하지 않고 그래서 쭉 면을 다 선 용접을 했기 때문에 뭐 강성에서 근데 저도 몰랐던 부분은 아 이게 또 공기가 들어가야 된다 이게 또 찢어질 수 있다 이 부분 저도 좀 몰랐던 내용입니다. 네. 또 이제 다른 점은 하나는 저희가 수평을 잡기 위해서 양옆에 보면 볼트 조인트가 이래 있잖아요. 용접을 안 하고. 네네. 그럼 2차, 1차, 2차 갔는데 저거는 금수 볼트입니다. 여기는 볼트 공치 지름이 2mm라서 네네네네. 저기 현장에서 조인이 안 되고 어긋났다. 네. 그럼 현장에 베이스가 수평이 안 맞다. 그래서 저걸 4군데 이상 이제 네. 설치를 해서 이제 양옆에 이렇게 쪼아보고 그럼 저기나 수평, 좌우 수평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저기 있고 또 하나는 용접은 온도 차에 터질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볼트가 잡아주는 그 역할도 하고 그러면 이게 지금 골조 상태로 이동이 마감이 다 붙고 나서 다 하고 나서 아 그럼 여기 체결 같은 거는 이건 위에서 체결해서 괜찮나? 그렇죠. 위에서 하고 네. 일부 저쪽 현장에서 용접을 좀 합니다. 용접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용접은 체결된 상태에서 오케이가 떨어지면 네. 안 맞으면 용접해보면 소용이 없잖아요. 이거는 검수용으로 예. 레벨 검수용으로 하고 이제 마무리는 용접을 해서 네, 하신다. 좀 이제 많이 하진 않고 네. 불나니까 네네. 부분 이제 저렇게 태그했는 부분 있잖아요. 저렇게 네네네네. 저런 부분 위치에다가 용접을 합니다. 예. 하고 지금 판넬이라 그 용접할 때는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그렇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볼트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리고 저기 보면 옆에 저 불로 꺼시는 요 집은 좀 꺼시는 게 덜한데 미리 저희가 불로 꺼치려야 이 면의 강도가 뛰어나서 저래 꺼십니다. 근데 지금 보면서 의문점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 지금 이 건물과 건물이 현장에서 한 번으로 지어졌다면 기둥이 두 개가 붙을 필요가 없고 없죠. 네, 다 지금 보면 구조체가 더블로 들어가 있는 형식이거든요. 만나는 부위들은. 네. 그러면은 실제 지금 이 방식은 현장 건축 방식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현장 건축 방식을 그대로 지금 네. 이동식으로 구현하고 계신 건데 네.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되면은 인건비에 대한 그 현장에서 숙식비라든가 이런 거는 좀 빠질 수가 있겠지만 근데 또 와서 답사를 해보면 또 다 기숙을 제공하고 계시고 그렇죠. 그러면은 자재비도 더 들어가고 그럼 이게 단가가 일반 현장 건축보다 더 비싸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거든요. 맞죠. 근데 하나 이제 카베 되는 게 회사 이익률을 네. 고마운 점은 저희가 그렇게 광고를 안 해도 현장에 나가서 집이 사신 분들이 네. 그게 연속적으로 큰 광고비 없이 들어오는 부분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직원들이 숙달료가 똑같은 애 경험치가 아주 높다는 거. 그래서 거기에서 마진율을 회사에서 많이 줄이고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공장 내부에서 환경에서 하니까는 직원들의 일 효율이 더 그렇죠. 높고 거의 높죠. 그리고 마진을 좀 줄이셔서 줄고. 그거는 좀 메꾸고 네, 그렇죠. 그래서 계속 점차적으로 그러니까 고객들을 이제 확보하는. 말을 못하는 대표 이익이 없어요. 근데 요거는 좀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네, 말씀하시죠.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건데 보통 우리가 이 경사 지붕으로 음. 처리를 하고 했을 때는 지붕이 지금 트러스 형태가 돼야 되는 네, 게 예, 맞는데 맞습니다. 지금 제가 보면 상현재는 있는데 하현재나 가세 이런 게 없는 지금 트러스 구조는 아니거든요. 예, 예. 근데 이게 또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저쪽에 한 스판이 아니 요 스판이 얼마나 되죠? 요 지금 3.4. 그럼 3.4, 3.4를 지금 더 붙인 예, 모든 형태니까 방식입니다. 이 스판으로 딸 때는 3.4m 스판이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3.4m 스판에서 이거는 구조 계산을 해봤을 때 트러스 구조까지가 필요하지 필요가 않아서 없어서 처음에 그 저희가 2, 3층 올라가는 주택들 할 때는 네. 안에 트러스가 500이나 600 그때는 길이로 이렇게 갔으니까. 근데 구조 계산이 요 기둥 하나로 들어갑니다. 두 개 따블이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여기 하나 들어가면 저 스판이 저희가 구조 계산 중에 이 중간에는 다 빠졌는데 네. 다 통과가 되고 나와서 지금
현행법에 구조 계산이 나와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트러스 형태가 아니어도 여기서 조금 세이브 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왜냐하면 공간이 좁으니까. 이동식이니까 스판은 3.4m 스판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설계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운송의 부분에서 광활한 그게 안 나와요. 지금 보신 이 채도 넓은 공간이 이 기둥 때문에 아까 스판 말씀 잘했어요. 역시 건축사님은 정확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가세 부분들도 많이 적용이 돼 있고 이래서 강화 경량 철골조라고 하는 게 이미지에 이미지가 나온 거네요 여기. 들어오면 음, 울립니다. 네. 근데 이상하게 요즘 추세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더라고요. 꺾어주고 맞대고 해서 이호면이 안 보이게 하는 게 자, 지금 연합건축에 지금 공장 둘러보고 오셨는데 네. 보신 소감 어떠신지 한번 정리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세심한 부분까지 고려를 한 부분에서는 좀 놀랐고요. 그리고 일부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보완을 좀 했으면 좋겠다. 뭐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생각될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조금 더 문서적으로 보완을 하던 구조적으로 보완을 하던 그런 부분이 좀 몇 가지는 보고 왔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공장도 보고 왔으니까 앞으로 이제 2025년도부터는 건축 시장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고 업그레이드 해 나가야 될지 이 미래상에 대해서 각자 의견들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하시네요. 네. 저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자재에 대한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자재. 단열 부분이나 화재 부분이나 요 누수 부분이나 이제 습에 대한 거를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딱 이거다 하는 자재는 저는 여태까지 못 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자재에 대한 좀 새로운 연구 개발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더 우리 건축주님 분들은 경제성이 우선시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좀 안전에 관한 것들은 좀 먼저 포커스를 좀 두시면 저는 그 정도로. 그것도 문화적으로 좀 많이 바뀌어 나가야 될 것 같고 자재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저는 위에 계신 분들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 교육이 다 의대 선호로 진짜 브레인들은 다 의대 가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었잖아요. 네. 아니, 재료공학과 신소재 개발 뭐 이런 쪽에 정말 미래의 먹거리들 엄청 다양하게 있을 텐데 브레인들은 좀 이런 소재 개발 쪽으로도 좀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러니까 이야기 다시 한번.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게 우리가 네. 원하는 게 그저 불에 강하고 그렇죠. 단열되고 누수 성능 좋고 방수 성능 좋고 이 자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AI가 생명 연장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주고 네. 이 바이오 산업에도 엄청나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거란 기대를 하잖아요. 근데 건축 문화를 발전시키는데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기사나 영상을 아직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AI 좋은 걸 개발해놨으면 이걸 누군가가 쓰여지게끔 만드는 사람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려면 여기에 브레인이 있어야 된다. 맞습니다. 네, 그거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제가 잠시만 말씀드리면 네. 현장에서 뭐 사무직도 해봤고 건축 쪽에서 네. 평생을 보낸 입장에서 보면 첫 번째 하나가 한국의 주택 시장에 보면 종건 위주로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대학을 공부하고 나와서 어느 숙련이 되면 자기 스스로 개인 사업자가 주택을 하듯이 미국 소규모 주택이 면허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저희가 가장 필요한 거는 그걸 시공하는 사람이 이거로서 자부심과 나는 이거 묵고 살 수 있다. 근데 이상하게 이거 법이 막 꼬여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말고 소규모 주택은 소규모 주택을 할 수 있는 면허가 생성돼야 될 것 같고 그 정도면 뭐냐면 대학에서 기사 자격증을 땄다든가 현장 경험 있는 사람한테 이 정도 규모는 이 사람들이 시공할 수 있는 제도화 최고 우선이지 않겠나. 저는 그냥 건축주 입장에서만 봤을 때 내 땅에다가 내가 집 짓고 싶다는데 왜 이렇게 규제가 많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우리가 해외 영상들 봐도 그냥 뒷산에 있는 나무 직접 깎아갖고 진짜 몇 년 걸려갖고 자기가 나무 다 켜갖고 그거 건조시켜갖고 목조주택을 짓는 그런 영상 보면 저도 막 눈물이 날 정도로 감동적이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예전에 품앗이 형태로 동네 집들을 같이 서로 도와주면서 지어주던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렇게 보면 이게 소규모 건축을 직영으로 내가 직접 내 손으로 짓고 싶어하는 분들이 향후에 오히려 다시 이게 복고 비슷하게 다시 늘어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아마 10몇 평을 다시 짓는다면 제가 건축 목공 기능사니까 내가 그냥 해보고 싶어?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용인해 주실 생각 있으세요? 지금 반대 의견이신 것 같아서. 저도 반대 쪽. 아 반대쪽이세요? 예. 저는 왜? 기본적으로 그쪽에 종사하시는 분이라면 네. 저는 대표님이랑 생각이 똑같아요. 라이센스 제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종건사, 안정업체, 그 밑에 소규모 업체, 소규모도 이런- 무조건. 이런 라이센스를 가지고 해야 되는 게 내가 뭐를 하든 이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성이 없으면 점점 시공은 날림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우스갯소리 있잖아요. 제일 만족도가 높은 집은 건축주가 직접 지은 집이다. 그렇죠.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서 안전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데 그렇죠. 안전을 기본 베이스로 깔아야 되는데 이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라면 종사하고 계신 분이라면 그거는 뭐 인정하겠죠. 근데 이쪽에 종사하고 계신 분이 아니라 배워서 하시는 분들이 안전에 대한 걸 다 챙길 수가 없거든요. 왜 내가 아는 범주 이상으로 넘어가 버리면. 제가 제일 겁을 내는 분들이 상담할 때 유튜브에서 공부 많이 하신 분들이 제일 겁나는 게 죄송합니다. 왜 전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의사 선생님을 인정하는 이유는 네네네. 그 학교에서 전문 교육을 받고 네. 남 밑에서 수련이 인턴 과정을 갖고 나서 면허를 갖고 그러니까 그 의사라는 부분을 내 몸을 맡기는 거잖아요. 주택 또한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지식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그 전문 지식이 뭐냐면 내 시간을 하루라는 게 아니고 몇 년을 할애해서 시작과 끝을 경험을 해야만 쌓는 분야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번 보면 이장님 소개로 포크레인 업자한테 맡겼다. 저 목수 생활 한 4, 50년 했다. 근데 그거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최고일지 모르나 건축이라는 종합에 보면 전문가한테 조언을 구하고 그 전문가의 책임하에 시공하는 걸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지금 유튜브의 문제가 가장 이거 저는 이제 화살마들 이야기인데 내가 여기 앉았으면 어떤 재료를 이야기하면 저는 멍해요. 그 재료를 몰라요. 왜 그러냐면 저희들은 과거부터 온 금정전 재료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고객들은 이런 재료가 유명해요. 이런 재료를 해줘요. 근데 하고 나서의 그 책임은 건축주가 지지만 모든 원망은 그 재료를 시공사가 지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전문가가 시공을 했으면 좋겠다. 그게 제가 바람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은 이제 건축주 분들의 입장으로 직영 건축을 선호하게 된 이유가 물론 남자는 헌팅 본능과 그러니까 뭔가 만들고 싶어하는 본능들이 있다고 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지으려고 요즘 시대에 그러고 싶은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걸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분들의 상당수가 결국 경제성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저렴하게 줘보자. 그래서 이 직영 건축에 대해서 너무 많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게 직영 건축을 하고 싶은 만약에 목조주택에 뭐 목공 기능사가 있어요. 그럼 내가 그 구조체 짓는 거에 대해서만 지식이 있지. 네. 나머지 부분에 대한 지식은 없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요. 예, 그리고 당연히. 철근 콘크리트로 직영 공사를 하시는 분들은 골조만 누구한테 져달라고, 골조만 넘겨서 져달라고 해요. 그 실질적으로 직영 외장은 또 내가 못해. 그럼 결국은 내부 인테리어만 하시면서 직영 공사를 하시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직영 공사가 잘못된 방향으로 많이 가고 있기 때문에 건설회사한테 맡기시는 분들도 결국은 세금 문제 때문에 직영으로 처리를 하고 이거는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다. 결국은 돈이다. 그게 그렇죠. 유튜브의 영상들 보면 결국은 돈으로 귀결되더라고요. 기승전 돈입니다. 예, 그래서 경제성을 뭐 등한시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희가 앞으로의 건축, 소규모 건축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소규모 건축 시장에 이 경제성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면서 건축할 수 있는 방법 거기에 대한 의견 하나씩 주시고 마무리하시죠. 되게 어려운 말씀을 딱 네. 첫 번째 먼저 해야 되는 어렵죠. 저는 뭐 심플하게 가면 제도도 많이 말씀을 주셨으니까 제도적으로 무조건 플렉서블 간 써야 돼. 그리고 이 자재 안에서 선택해야 돼. 그리고 골조는 요 선에서 예를 들면은 직접 할 수 있는 것 중에 뭐 좋은 것 중에 뭐 LED 같은 것들 뭐 이런 거는 아예 딱 구조 계산돼서 조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나온 것들은 시공을 모르시는 분들이 직접 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제도들로 맞춰주면 직접 해도 세이브가 많이 될 것 같고, 시공사한테 맡겨도 시공사에서 규정에 가이드라인이 되어 있는 선에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눈탱이 맞을 이유가 적을 것 같고, 일단 제 생각은 좀 그런 게 있어요. 목조 주택도 있을 거고 뭐 경량철골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이동식 주택도 있을 거고 거기서 이제 모듈화 뭐 나오는데 그냥 저는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우리가 전자제품 사듯이 요렇게 되는 게 향후로 가면 그게 좀 자리 잡지 않을까. 근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과도기적인 시기에서는 목조 주택이든 경량철골이든 요런 부분들을 좀 이용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여기서 결국은 모듈화 주택이라기보다는 일반 현장 건축이랑 똑같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하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현장 건축에 대한 똑같은 프로세스를 가지고 이어붙이면 단가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현장 건축보다. 그런 부분들을 대표님이 마진을 줄이고 하는데도 단가가 높다라고 나오는 거지. 이동식 주택, 모듈화 주택에 대한 장점을 버리고 마진을 버려서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실질적으로 보는데 저희가 대안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왜 그러냐면 햇빛 없는 데서 일을 시켜야 되고 5일 근무제를 지켜줘야 되고 그 친구들이 라이프 스타일을 존중해줘야 돼야 이 사람들 오게 하니까 저는 저희 이제 평생을 현장 건축을 한 잔뼈가 굵은 이 사람이 떠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퀄리티가 자꾸 내려가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개인적으로 주택 하나를 20평, 20평, 10평을 떠나서 관리할 위험 요소가 200가지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문이 들어가고 판넬이 들어가고 피스가 들어가고 이 목록을 쭉 나열해 보니까 400여 가지의 제품들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건축가를 나오고 해도 타일은 타일 기술자가 있고 뭐가 있을 거잖아요. 그분들이 땡볕에 일해라 하면 과연 20대, 30대가 현장에서 비 맞고 땡볕에 일할 인원들이 과연 몇 명 있을까라는 의문을 저는 가진 거예요. 그리고 20대, 30대는 대기업에 입사를 하려지 이런 소규모 회사에 입사하려고 하겠느냐는 질문을 던지보면서 시작한 게 이 분야였던 거예요. 그럼 지금 연합건축 입장에서 앞으로 경제성을 맞추기 위해서 어떻게 그래서 방향을 협의를 잡으면 본 게 아까 산란한 비판, 그것이나 이제 판넬 좋을까요? 이런 이야기에 대한 네. 것들은 코스트가 너무 올라가니까 네. 더 좋은 재료가 있다면 과감하게 내가 적어도 이 정도 다 원하는데 이 안에서 요구 조건은 높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대안을 찾은 게 고민하다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이 방법을 선택한 거지 이 방법이 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현명한 방법 하나가 있습니다. 시공회사를 선택하다 우리가 1억짜리 오로 산다면 전국의 매장을 다 돌아볼 거 아닙니까? 네. 그럼 건축주가 적어도 그 건설회사를 발품을 팔아서 최소 5군데 이상 그리고 꼭 하나 그 건설회사가 지은 집을 방문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내가 당당하다 그러면 소개해 줄 거 아니에요. 자기 집이 이렇게. 그럼 몇 년, 3년 이상 지난 집들을 한번 찾아가 갖고 그냥 가지 마시고 좀 음료수 하나 들고 가서 이 회사가 짓는 이분이 진짜 잘할 수 있는 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그분이 진정으로 잘한다면 그분은 믿을 만한데 그리고 꼭 법적인 거는 건축사님과 의논을 하시라. 다 제일 제가 힘든 게 가장 큰 문제가 혼자 성토 다 해오고 오신 분. 아 진짜 그 진짜 많아요. 현장에 제발 성토나 토목은 선행하지 마시라. 진짜 난감합니다. 네. 일단 경제성에 관련된 부분으로 제가 이제 마무리 멘트를 하면 일단 건축주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앞으로 대한민국이 잃어버린 20년, 30년 일본처럼 그렇게 갈 가능성도 있다고 하니까 지금부터 허리띠 졸라매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노인빈곤에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건축비도 최대한 어쨌든 낮춰서 잡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현명하게 가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나는 평당가 600만 원 이상은 내가 수용할 수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40, 50평대를 보지 마시고 과감하게 미니멀 라이프를 설계를 하셔서 당연하죠. 10평대로 줄이시면 평당가 기준으로 했을 때 1000만 원을 하셔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고급 주택으로 IoT 다 들어가면서
바깥에 또 데크해 갖고서 또 자연을 누릴 수 있는 공간 얼마든지 넓게 쓰시면서 안에는 정말 따뜻하고 그리고 비 안 새고 정말 쾌적한 또 공조 시스템까지 가져가면서 그러면서 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요거를 줄이면 요거를 높일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발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얼마든지 경제성 있는 주택에 살 수 있지 않을까. 합리적인 제안을 드려봅니다. 제가 하나 더 묻히면 건축주님들 제발 시공회사를 좋은 시공이 찾는 거 있지만 제일 괴롭혀야 될 분들이 누구냐면 건축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 짓고 싶으신 분들은 네. 제발 귀찮게 하는 건축사님을 귀찮게 하고 자주 찾아가는 게 진짜 솔직한 말로 제대로 된 페이 드리면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죠. 제대로 페이 드리고 계획비 드리면서 건축사님이 왜 그러냐면 그 모든 걸 포용한 지식을 갖고 있으신 분이고 그 지역의 전문적인 그 노하우라든가 성향이라든가 기후를 가장 많이 아시고 분인데 제발 동네 이장님 소개로 짓지 마시고 그 지역의 건축사님이라든가 좀 네. 덕망이 있는 건축사를 찾아가서 한 번, 두 번, 세 번 의논하는 게 제일 네. 현명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론으로 꺼내놓고 가감없이 여러분들께 공유를 해드렸는데요. 그 중에서 분명히 여러분들한테 살이 되는 정보들도 있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종종 방제건축을 연구하시는 대표님, 연합건축 대표님과 그리고 정재영 건축사님과 이런 자리 또 종종 마련해서 좋은 정보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 하고 다음을 기약하시죠.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